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책에 나오는 말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존 쉐이드가 1984년에 마치 예언처럼 합니다. 말을. 오늘 차입 매수 LBO가 많이 발생할수록 내일 파산이 많아집니다. 결코 기업의 건강한 미래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쫙 나와 있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오늘 저 인간이 다른 책 이야기를 하는구나. DP를 보면 알더라고요. 요즘에는. 기업의 세계사 쫙 깔려 있는데 이런 류의 책이 좀 요즘에 핫하던데 맞죠? 맞아요. 기업의 세계사. 짜잔. 이미 여기 막 달러 보이죠? 달러 보이고 뭐 마천도 보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거든요. 외환위기 때가 제가 대학생 때인데 외환위기를 아주 뛰어나게 극복하고자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뛰어들었던 제 친구는 지금 아주 유명한 온라인 광고업계 사장님으로 계시고 저는 이제 뭐 아니죠. 저야 뭐 사실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선 이 기업사 관련된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최근에 이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이 책 딱 보면 뭐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책, 파이낸셜 타임즈 올해의 책, 아마존 베스트 역사 책. 그러니까 미국 잘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놀랍도록 유용하고 중요한 책이다. 추천사 10년만. 저한테 사실 이게 한번 검토해보고 추천사를 좀 써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봤죠. 쭉 보는데 재밌는 거야. 근데 왜 제가 또 이렇게 추천사까지 썼냐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솔직히 알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문제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기업사 책을 보거나 경영학 관련 책을 보면 다 좋은 얘기만 나와. 뭐 굿, 그레이트, 뭐 위대한 기업, 당신의 뭐 잠자는 뭐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를 지금 많이 받잖아요. 이 책이 그런 데서 아주 예외적으로 솔직해요.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더라도 장단점 다 써놓고 이런 직종이 어떤 위기에 몰렸는지, 이 회사가 이렇게 성공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런 걸 같이 쓰고 있어요. 좋은 책입니다. 저는 페이스북 이야기가 참 재밌게 본인이 하루 종일 페이스북 하니까 그런 거지 뭐. 책 기준, 쓰여진 기준인데 세계 기준 78억 기준으로 무려 33억 명이 페이스북을 한다. 그러니까 나와 팀장님은 33억 명 중에 하나야. 가입자가 근데 하루 평균 50분을 투자한대요. 근데 이제 이 당시 기준이겠죠? 미국인들 기준으로 하루 19분을 운동과 스포츠에 투자한대요. 저는 이렇게 미국 영화나 드라마나 미국 가면 이렇게 막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운동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독서 16분. 이건 우리나라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16분이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6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휴식과 생각에는 19분을 소비한대요. 이런 거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커피숍 가도 만나놓고 서로 얘기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있고 저부터도 좀 그런 모습들도 있고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이 책이 참 재밌는 게 이제 그 주커버그의 인생을 쭉 따라가요. 천재는 천재입니다. 음악 프로그램 넵스와 페이스 메시 같은 걸 이미 대학생 때 제작을 하면서 짧은 시기 때 성공을 거둬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웃겼던 게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페이스 메시는 학교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학생들 매칭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정보가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게 공개가 되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아서 성공을 했지만 바로 이제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커버그가 무슨 생각을 이제 하게 되냐면 사람들은 생각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구성의 능력도 있지만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소위 니즈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깨달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엔 학내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4일 만에 650명이 가입을 했고 2주 만에 4,000명. 우리 현재 사는 신용환과 전혀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좀 현재 사는 신용환도 구독, 가입자,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특히 멤버십 좀 해주세요. 네. 컬럼비아대, 스탠퍼드, 예일 등등등 한 11개 대학에서 몇 달 만에 이제 3만 회원 확보하고요. 한 1년 정도 지났었을 때 2004년 6월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20여만 명의 대학생 회원을 거느린 사이트가 돼요. 그리고 나서 같은 해 12월, 6개월 만에 이제 일반에게 풀게 되면서 1,000만 명으로 뛰어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벤처 캐피탈 엑셀 파트너스로부터 1290만 달러를 유치하게 되면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서비스가 되면서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이 책에 나오는 포드, 헨리 포드의 자동차 모델과 전혀 다른 사업 모델을 이제 구현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헨리 포드는 집합 생산 양식이라고 하죠.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 안에서 이 자동차 프레임이 이렇게 움직일 적에 거기에 맞춰서 부품을 탁탁탁탁 끼면서 단가를 낮춰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 2차 산업혁명, 20세기 때 산업혁명기 때의 부의 원천이었다라면 물론 페이스북이 나오기 이전에 IT 혁명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적어도 하나 분명한 건 이제 유형의 공장은 없는 무형의 공간에서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했고 되게 이 사업 모델이 단순해져요. 사람들이 사이트에 와서 계속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거죠. 항상 이제 이 창립자가 고민했던 게 우리 무료로 푼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을 돈 내고 쓰지 않잖아요. 서비스의 절대적인 부분이 무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러면 서비스 자체로 돈을 못 번다. 그럼 남는 건 광고 모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여파가 뭐냐? 광고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이 책에선 초기의 문제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사람 사이의 어두운 면이 페이스북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성범죄, 이렇게 뭐 딥페이크라든지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 앞에서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제일 그래도 인상 깊고 재밌던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확실히 아직 역사학자들은 옛날 얘기를 좋아해요. 저는 다국적 기업 엑슨 석유회사. 근데 이게 석유라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석유 2000 몇 년 되면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석유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세계적인 산유국이 우리는 언제나 중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또 현재는 미국이 또 세계적인 산유국이죠. 엑스는 이제 정유 계열의 대표적인 다국적 회사고요. 원유를 채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학적 정제 과정, 그리고 운송, 배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걸 관리하면서 다각도로 돈을 벌고요. 이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의 기준으로 봤을 땐 65개국 사이에서 하루에 한 500여 대의 배가 막 유조선들이 움직이나 봐요. 그걸 다 체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엑슨이 굉장히 큰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 지금 그 국가별 취약점이라든지 전 세계의 테러나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유조선과 기름의 운영도를 다 파악하려면 각국의 어떤 경제 상황, 각국의 정치 상황, 뭐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파생 인력들, 이걸 다 알고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약간 무시무시해요. 1914년 이 엑슨이 커지게 된 건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왜냐면 영국이 기존의 석탄배에서 석유배로 바꿔요. 그러니까 석탄보단 석유가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이제 그 어떤 군함의 추진 체계를 석유로 바꾼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국에는 석유가 안 나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엑슨에서 이제 대부분 다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1914년 기준으로 당시 그때는 산유국이 미국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석유가 최초로 발견이 됐거든요. 당시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석유 수출의 65%인 2억 6,6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시 석유, 연합군 전시 석유의 무려 80%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4분의 1이 엑슨이 이제 다 뽑아다 판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뽑은 거죠. 그리고 아마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행됐었던 이 잠수함 대작전, 1917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유조선들이 독일 잠수함에 막 침몰을 당해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석유 운송망을 구축해야 된다. 근데 정부는 그 이야기를 제안할 뿐인 거지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엑슨을 중심으로 해서 정유회사들이 정부를 뒷받침하면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1918년 2월 달이 되면 연합국 간의 석유의 공급과 수송을 조율하는 연합국 간 석유회의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요것도 엑슨과 로얄 더치 쉘, 이 두 회사가 주도를 하면서 사실상 국제 석유회의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이 석유 재벌이 단순한 석유 재벌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를 혹은 연합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반대로 그 여파로 본인들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국제적인 기업으로 커나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업 문제가 단순하게 돈 버는 문제가 아닌 거죠. 페이스북 느낌하고 확 다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엑슨의 새로운 사장으로 월터 티글이라는 사람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당시 엑슨의 약점이 주로 미국에서만 석유를 생산한 거예요. 근데 월터 티글이 이거 안 된다. 미국 내 이 생산량도 적고 새로운 데를 투자해야 된다. 사실 엄청난 투자금이죠. 왜냐면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을 불러다가 다 지층 조사를 해야 돼요. 다 돈이죠. 그 다음에 직접 뚫어서 파야 돼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팠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1929년에 베네수엘라 마라카이 보호수 밑에서 거대한 유전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성공해서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볼리비아 등에 이제 지사를 설립하고요. 그 전부터 한 1925년부터 중동에도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라크에다가 쉐라고 함께 공동조사단을 파견했는데 1927년 뚫었더니 원유가 한 5m 높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이 구멍을 막는 데만 8일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1940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엑슨을 포함한 미국의 석유 회사가 하루에 370만 배럴을 시추했고 1945년에는 하루에 470만 배럴을 생산했고요. 전쟁기 동안 사실상 연합국이 한 70억 배럴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60억 배럴을 이제 미국이 지원을 했으니까 미국의 성공이라는 것은 석유 전쟁의 성공인 거고 석유 전쟁의 성공이라는 것은 엑슨 같은 다국적 기업의 등장이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엑슨은 전쟁 이후에 엄청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얘네가 상대하는 지역의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독재 국가들 많죠. 그리고 중동은 더 심하죠. 이러면서 니들은 이렇게 돈을 비윤리적으로 버냐? 엑슨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는 거죠. 아니 지들이 전쟁에서 이길 땐 그래놓고. 그래서 심지어 이 엑슨 어떤 사장은 대놓고 나와가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야 우린 이렇게 돈을 벌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기후 위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로비를 했다 크게 좀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여튼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 석유를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부분에서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아마 앞으로는 이 자동차에서의 석유량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다른 데서 많은 제품들을 또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기업적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주는 책으로도 매력적이다. 그럼 책에 보니까 기업 사냥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책이 또 하나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모펀드 이야기예요. 1976년 얼마 안 됐어요. 1976년 기업 사냥꾼의 시대가 열립니다. 시작은 40대 중반의 제롬 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1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조지 로버츠, 헨리 크레비스를 영입해서 1976년 5월 1일에 콜버그 크레비츠 로버츠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1970년대 중후반이 어떤 시기냐면 세대를 나누긴 그런데 미국에서 전후 기업가들의 은퇴기예요. 근데 너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했어. 혹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커지면 방만해지잖아요. 좀 물려주기는 그렇고 회사가 좀 방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더라도 좀 변화가 필요해야지 이걸 제값을 주고 벌지 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 중에 이 스턴메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치과 용품 생산업체의 설립자예요. 당시 나이가 7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콜버그를 만난 거예요. 차인 매수란 말을 쓰게 되는데 콜버그가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 150만 달러를 모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00만 달러는 은행과 보험사 대출을 충당해서 총 950달러에 기존에 있었던 스턴메탈을 이제 일단 구입을 해요. 다만 이 HJ 스턴 창립자는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일단 콜버그가 이 회사의 전체를 이끄는 쉽게 말하면 실질적 경영주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약 8개월 동안 회사를 막 구조조정을 해요. 구조조정을 하고 콜버그가 처음에 이제 주당 1.25달러였는데 이거를 8개월 후에 8달러의 시중에 다시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회사 군사를 다 뺀 거야. 깔끔해. 사람들이 대거 달려들어서 막 이제 돈을 투자해서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원금 대비 8배 이익을 보게 돼요. 요 방식이 사모펀드의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오래된 기업가가 자기 기업을 어떤 식으로 좀 재정리하고 싶은데 이 과정을 사모펀드가 나와서 따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회사를 약간 뭐라 해야 돼? 임시 인수라고 해야 되나요? 한 다음에 털 거 털고 경쟁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세상에 내놔버리면 회사도 건강해지고 본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번 다음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소유관계 또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런 방식. 이게 그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KKR이 3억 5,500만 달러로 우리나라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은 휴데일이라는 기업을 담보 차입 매수를 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차입 매수라는 단어를 LBO라고 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차입 매수가 뭐야? LBO가 뭐야? 와치 LBO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된 거예요. 이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지금은 이제 망했지만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에 일하던 스티븐 슈워츠먼이 요게 뿅 가요. 이게 미래의 돈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회사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블랙스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회사. 이 사람이 사실은 제롬 콜버그와 KKR의 기법에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고 파는. 당시에는 굉장히 좀 희한한 모델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얘기가 약간 좀 찝찝해요. 왜 찝찝하냐면 이게 문제를 또 많이 일으켜요. 왜냐면 보세요. 일단은 이 기업들은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지 않아요. 신산업이 아니라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근데 당시에 미국의 똑똑한 애들은 다 일로 오는 거예요. 돈 벌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성은 높지만 딱 그 대차 대조표라든지 수익 분석 딱 한 다음에 계산 딱딱 때리면 자금만 잘 운용해서 수익 내버리면 정말 빌리어네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여기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사회적 비판이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성장에 전혀 유리하지 않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방만하다는 얘기를 했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경제가 좋은 호경기 시절에 방만하다는 얘기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 환경이 좋다는 얘기랑도 비슷해요. 언제나 동전의 양면 같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이쪽 입장만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쪽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직원들을 대거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실직자가 대량 생기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의 노동 환경이 바뀌는 거죠. A 기업 다니고 있는데 잘리면 B 기업 가면 돼. 이런 식의 문제가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또 좋지 않죠.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책에 나오는 말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존 쉐이드가 1984년에 마치 예언처럼 합니다. 말을. 오늘 차입 매수 LBO가 많이 발생할수록 내일 파산이 많아집니다. 결코 기업의 건강한 미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쫙 나와 있어요. 재밌겠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언제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상이나 유튜브 좋지만 책을 읽을 때는 나만의 사고를 할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지금 사회에서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싶고 새로운 도전하고 싶은 분들 서점 가면 정말 해마다 반복됩니다. 트렌드, 뭐 코리아, 뭐 몇 년, 뭐 세계 경제 대전망, 뭐 그리고 뭐 지금 뭐 뜨는 이야기들 그렇게 나온 것 중에 90% 이상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 전망을 보면서 나의 내공과 나의 어떤 그 근육을 다른 부분을 좀 단련시키면 단거리 어떤 그 주자로서의 힘도 가지지만 장거리 주자로서의 어떤 힘도 가질 수 있으니까 같이 읽고 즐겁게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